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그 OX 문제풀이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할 이대현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우리 학원에서 좀 했는데 좀 기간 좀 됐는데 저는 55회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그 합격한 이후로 계속 상표법 강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일단 상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OT를 진행을 하고 나서 문제풀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11월이죠. 이제 11월 중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시험이 한 2월 정도에 본다고 하면, 아직 공고가 나오진 않았죠. 공고가 나오진 않았는데 시험이 한 2월쯤 본다고 하면 11, 12, 1, 2,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100일 좀 안 남았을 거예요. 한 100일 정도? 100일 플러스 마이너스 한 열흘 정도 남았을 텐데, 이제 이 기간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사실 지금부터라고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저도 경험상 한 10월 말, 11월 중순 이 정도 때까지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이해하고 좀 엄청 중요한 것들 암기하고 그런 정도로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제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일이라는 시간이면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물화, 생지 이렇게 8과목을 충분히 외우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외운다, 암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앞으로 이제 암기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내년 2월에 60일의 1차 시험에 이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체가 문제풀이 강의죠. 문제풀이 강의란 얘기는 이제 수강 대상이 적어도 상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신 상태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개념을 설명드릴 때 그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많이 해드릴 텐데, 그 정리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여기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여기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까지는 알아들으실 수 있으셔야지 저게 뭐지? 라는 정도가 되면 사실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상표법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시면 내년 1차 시험에 합격하시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문제풀이 강의보다는 오히려 기본 강의나 이런 걸 한 번 더 들으셔서 기본 수업 해독을 더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즉 이번 강의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기본 이론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문제풀이에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던지, 아니면 그 이론들이 아직 정리가 좀 안 됐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끼리라든지 다른 내용들이랑 비교하는 것들,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어렵다 하는 수준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예 기본 이론 자체가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면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 강의나 기본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내년 1차 시험의 합격률을 좀 높이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강 대상은 1차 기본 강의는 당연히 들으셨어야 되고요. 이제 상표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즉 제가 말씀드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2차 정도 수준의 심도 있는 그런 이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불사용 추도심판이다. 그럼 적어도 불사용 추도심판이 무엇인지 그 요건이 정확하게 이렇게 외워지진 않지만 제가 이러한 요건이 있었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었지 정도까지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되어 주셔야 이번 강의를 좀 쉽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의 목적과 이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부터 해서 아마 2회차, 3회차, 좀 길게 가면은 4회차 초반까지는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기출문제를 한 7개년 정도 풀어드릴 건데, 7개년이면 70문제거든요. 70문제를 풀어드리는데 거의 3회 이 정도를 할애한다라고 하시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면 이제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단순히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 비교해야 될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관련된 내용들, 헷갈릴 만한 내용들도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 또 완전히 똑같진 아니더라도 좀 여러 번 반복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 번 반복도 많이 할 거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직접 외우시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적어도 어느 이상은 좀 저절로 외워질 수 있게끔 정리도 많이 해드리고 좀 반복도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냥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 내용들, 뭐 정리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많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이거는 비단 기출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이제 OX 문제를 풀 때도 관련된 내용들은 쭉 정리를 해드리고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와서 반복이 많이 된다 싶은 것들은 이제 차후에 생략을 하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이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제 1차 시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강의에서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지겨우실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1차 시험 한 번, 2차 시험 한 번을 보는데 1차 시험에 총 8과목을 보죠. 크게 보면 3과목을 보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8과목을 봐요. 그래서 첫째 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보죠. 1차 시험은 1교시가 산재법인데 산재법이 이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특허법, 실용시장법 묶어서 같이 20문제 나오죠. 그리고 상표법 10문제 나오죠.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10문제 나옵니다. 2교시에 이제 민법 총 40문제 나오죠. 40문제. 여기 20문제, 10문제, 10문제. 그리고 3번. 자연과학. 물화생지 각각 10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인데, 이것도 한번 적을까요? 물, 화, 생지,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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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과목당 나오는 문제수의 비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특실 20문제, 민법 40문제니까 얘네가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양도 엄청 많아요. 민법 양 엄청 많죠. 저도 1차 시험 공부 처음 했을 때 민법만 하는데 하루에 공부 5할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특허 양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표, 디자인, 물화생지가 10문제씩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비록 10문제라고는 하더라도 상표법은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공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여기에 공부하는 시간이 5다라고 하면 여기에 드리는 공부 시간이 예를 들어 1에서 2다. 라고 한다면 상표법은 아무리 적어도 2에서 4 정도는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이 1차 시험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물론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차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그 패스권을 획득을 해야 돼요. 그건 맞지만 우리 시험은 좀 멀리 보면 우리 시험이 1년 만에 대부분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이 평균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은 걸리는 시험인데 그럼 좀 멀리 보자면 상표법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되게 얕게 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해버리면 2차 시험에서 상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차 시험에 상표에 발목이 잡히면 그 시험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2차 시험이 처음 보고 이제 2번, 3번 보고 하다 보면 점점 압박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민소랑 특허 이런 데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껴져서 상표에 어느 이상 시간을 할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상표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재법이라고 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랑 같이 묶여 있는데 약간 법이 결이 달라요.
법의 성향이나 이런 게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법이 문제가 10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좀 멀리 봐서 2차 시험까지 고려를 하셨을 때 상표에 대한 공부는 조금은 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중을 좀 많이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이나 특허보다는 많이 하기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문제 문항수 자체가 민법이 40문제, 특허가 20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보다 많이 하기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는 상표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상표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표법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얘네는 지울게요. 얘네 지우고 이제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상표법 문제풀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표법에 대한 내용을 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상표법 10문제 나오는데요. 이거는 작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더 와닿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1차 시험에서요. 특히 산재법, 그 중에서도 상표법은 대법원 판례하고요. 법조문 있죠? 이것만 명확하게 아셔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하고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조금 사담까지는 아니고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60회 기출문제를 좀 이따 같이 풀어볼 건데 60회 기출문제에 사실 법조문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 법조문이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엽적이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법조문 비중이 너무 높은데 좀 약간 너무 지엽적인 거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다른 회차 시험에 비해서 판례의 숫자도 좀 적었고요. 그런데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차, 2차 가리지 않고요. 뭐 기본 강의, 문제풀이, 최종 정리 가리지 않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 법조문 회독은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제가 어떤 예시도 들어드렸냐면 이게 몇 회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0대 초반에서 중반대 기수 민법 출제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우리 민법 공부할 때 판례 위주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때 민법 문제 중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출제됐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법조문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합격하기 전, 제가 공부하기 전 얘기인데 그때부터 제가 들었던 생각이 법조문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1차 시험을 한 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 시험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1차 시험 한 번 떨어지고 1차 시험을 두 번째 보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저 나름대로 실력이 굉장히 확 늘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실력이 늘었다기보다는 점수가 이제 확 올랐는데 그 원동력이 됐던 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법의 베이스는 조문이에요. 판례도 사실 법조문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결과물이 판례인 거잖아요. 결국은 법조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가 명확하게 법조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조문과 판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조문은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뭐 법조문 많이 나왔으니까 작년이 좀 특이한 해고 앞으로 별로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 다 마찬가지예요.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까지 법조문 회독 꼭 하셔야 돼요. 법조문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스키밍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정독을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꼭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시험 보기 전 일주일 안에는. 그래야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내가 뭐지? 아리까리한 법조문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봤었던 것 같아. 이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법조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법조문 정독한 게 아무리 가까워도 6개월 전이다? 절대 기억 안 나요. 내가 평소에 봤던 게 아니면 법조문 6개월 전에 봤던 법조문 내용이 그 어미라든지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 이런 거 있죠? 약간 좀 자주 안 나오는 조문들 중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요. 6개월 전에 봤으면. 그러니까 법조문은 반드시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꼭 회독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 꼭 하셔야 되고 대법원 판례, 특허보험 판례랑 지방보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많이
공부하시는 거를 그렇게 요구를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특허법원 판례하고 지방법원 판례는 사실 몰라도 다른 지문들이 대부분 법조문이랑 대법원 판례 안에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랑 법조문만 명확하게 아셔도 문제 푸시는데 큰 영향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허법원 판례 몰라서 틀렸다 라고 한다면 나 이외에 같이 틀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당락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락이 결정이 되는 것은 1, 2차 마찬가지인데 남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맞추는 거 나도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등수대로 자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등수대로 1, 2, 3등 이렇게 해서 뭐 등수 세우는 건 맞지만 우리 시험이 그 점수 가지고 뭘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이 몇 등으로 합격했냐 중요하지 않거든요. 꼴등으로 합격해도 상관없어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맞추는 거 나도 맞춰야 합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남들이 남들이 다 맞추는 거 난 틀렸고 남들이 다 틀리는 거 나 하나 맞췄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거 맞추려면 대법원 판례 꼭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되는 거 보시면 다 여기에서 나와요. 가끔 가다 보면 심사기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종종 나오긴 하는데 비중이 10%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지문들은 다 대법원 판례하고 조문에서 끊겨요.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 맞추면 나머지 4개의 OX 정 5를 고를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답에서 걸러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하고 법조문 위주로 공부해 주시길 꼭 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조약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조약은 사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리고 그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표법에서 조문 문제가 한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거든요. 한 10년에 한 번꼴 나오는데 최근에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설령 그 조문 문제가 나와서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여가지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장담하는데 다른 사람 다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약에 너무 큰 투자하지 마시고 조약 공부하려면 조약 공부할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쵸? 기본적으로 파리 조약부터 해가지고 WTO 트립스라든지 마드리드 협정 이런 거 다 읽어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약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 위주로만 한번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사실 요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공부 방법은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대법원 판례하고 법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게 결국 공부 방법이고 그럼 대법원 판례랑 법조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좀 의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다 어디에 있죠? 기본서에 다 있어요. 이건 제 기본서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교재를 만드는 강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베이스로 만들어요? 판례랑 조문 위주로 만들어요. 판례랑 조문 위주로 만들지 1페이지부터 내 생각만 가지고 상표법 교재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 안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단호가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 교재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 교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예 본문 내용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교재 구성을 다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엔 예를 들면 몇 조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제 문장으로 쓴 건 거의 없고요. 판례 문구 그대로 따와가지고 쓰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는 기본서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서는 다 법조문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재 목차 순서가 뭘로 돼요? 법조문 순서대로 되거든요. 대부분. 그럼 결국 기본서는 대법원 판례랑 법조문 베이스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바꿔 말하면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문제집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땐 이용을 하지만 이걸 베이스로 공부하시지 말고 베이스는 결국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기본서 계속 해독하시다가 이제 조금 뭐 질리거나 좀 잘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법조문 한번 쭉 정독 한번 해보세요. 1조부터 해가지고 쭉 정독 한번 해보세요. 정독하시다 보면 뭐 쭉 읽으시다 보면은 이 조문에서 떠오르는 판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없으면 법조문 정독하고 넘어가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33조 1항 1호 보통 명칭 이거 조문 쓱 읽고 아 이게 있었지? 공부 좀 하셨으면 당연히 보고 넘어가시다면 보통 명칭이지. 보통 명칭의 요건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보통 명칭은 보통 명칭화도 문제가 되지? 그럼 보통 명칭화라고 하면은 요거랑 관련된 판례가 뭐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리마인드하는 목적에서라도 법조문은 꼭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들이 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되게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1차 시험은 그래도 나름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을 준비했던 이 방법이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 1차 합격을 커트라인보다 평균 13점인가 높게 합격했거든요. 이 정도면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회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회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뭔가 내 머릿속에 강렬한 인상을 줬던 거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민법이라든지 이런 거 강의 처음 들으셨을 때 그 강사분이 하셨던 말씀 정확하게 기억나요? 안 나요. 그리고 이런 경험 분명히 다들 있으셨을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민법 문제 풀고 나서요, 해설을 봤더니 와, 이런 판례가 있었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처음 보고 되게 어려운 판례다. 이건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꼭 외워놔야지 하고 기본서를 보잖아요. 거기에 제가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난리도 다 쳐놨어요. 근데 보면 생판 처음 봤던 판례처럼 느껴져요. 이만큼 사람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오래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회독이라는 거를 좀 많이 해라라고 반복 드리고 싶은 게, 회독에 되게 신기한 점이 뭐냐면 처음 회독을 할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 회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되게 신기하게. 좀 가장 큰 예시를 드리면, 제가 1차 시험 공부할 때 민법 기본서 있죠? 민법 기본서, 제가 1차 시험 공부 처음 시작해서 민법 처음 기본 강의 다 듣고 회독할 때 민법 1회독 할 때 제가 거의 한 4, 5개월 걸렸어요.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 현저하게 머리가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걸렸어요, 회독하는데. 읽으면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판례 문장 아시잖아요. 보시다 보면 이게 뭔 소리지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다가 두 번째 회독에 들어가면은 4개월, 5개월 안 걸리고요.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시간이 훨씬 단축돼요. 그리고 한 번 회독을 또 하잖아요. 이게 1개월로 줄고요. 2주로 줄고요. 일주일로 줄어들어요. 회독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러다가 예를 들어 이날이 시험 당일이다. 이날이 시험 당일인데 이 전으로부터 역산해서 일주일이 있다고 했을 때 전 과목에 대해서 회독을 반복을 해놓으신다면 이 일주일 동안에 전 과목 1회독 이상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기억력 말씀드렸죠. 시험 당일에 들어가면 민법, 특허, 상표, 디자인에 나왔던 내용들 전부 일주일 전에 읽었던 내용들에 포함돼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읽었던 내용은 아무래도 그 전에 읽었을 때보다 기억날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1차 시험 볼 때 떠오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고득점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독은 꼭 반복해 주시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 범위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1차 시험 마찬가지인데요. 1차 시험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법조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은 아직 우리 시험 공고가 안 나왔죠. 1차 시험. 1차 시험 공고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제가 봤거든요. 산인공 큐넷 홈페이지에서. 법조문은 시험 당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이런 내용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2024년 3월 5일인가랑 2024년 5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이 있어요. 지금 상표법 개정은 이미 됐고요. 그 시행 예정이 24년 3월이랑 5월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1차 시험은 2월에 보죠. 그럼 2월에 예정대로 시험이 시행된다고 하면 이 개정되는 법률은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정된 내용은 2차 시험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하시고 1차 시험에서는 일단 패스해요. 물론 제가 이 강의 마무리할 때쯤 한 8회차쯤 돼서 개정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는 해드릴 건데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꼭 암기하셔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세요의 취지가 아니고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예정이니까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현행법들 있죠. 얘네들 한 번 더 보란 말이에요. 기출문제 보시면 제가 몇 개 문제 풀면서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어떤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구법 내용이라든지 개정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출제되는 경우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예정인 법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문제는 못 내지만 그 법조문 자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가 정리는 한번 해드릴 겁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판시되는 판례까지가 시험 범위죠. 그래서 이번 강의가 종강이 되면 12월 초쯤이 될 텐데 12월 말까지만 조금 지켜봐 주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판례는 일단 1차 시험 범위는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제풀이 강의는 일단 전부 자료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문제를 나눠드린다는 얘기예요. 전부 나눠드리고 이 나눠드리는 자료가요. 전부 교재를 그냥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교재 나눠드린 자료로 공부를 하시겠죠. 그거 문제도 풀어보고 거기에 뭐 필기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하실 텐데 강의가 끝날 때쯤에 이 문제집을 아예 한 권씩 새로 드릴게요. 그러면 문제를 새로 풀어보고 싶을 때 다시 하실 필요가 없이 그 문제집에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설지는 지금은 안 넣어드리고 제가 나중에 책을 나눠드릴 때 뒤에 해설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한 번에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자체는 일단 자료로만 하겠습니다. OT가 되게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한 30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강의를 또 오랜만에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기출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0회 기출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사실 어쩔 수가 없이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니까 문제 풀어오세요라고 하기 좀 어렵고 그냥 지금 당장 좀 같이 풀어볼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가능하시면 문제 좀 미리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3년 60회 문제 2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7조 대리권 범위, 이미 대리권의 범위죠. 에 따라 특별 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 제 생각에 시험장에서 수험생분들 당황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상표법 공부하실 때 이런 조문까지 정독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강의에서 말씀드려요.
상표법 마찬가지고요. 모든 법 마찬가지인데 법조문 정도 꼭 한 번씩은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고 넘어갑니다. 자, 풀어보시면 그리고 제가 법조문 나눠드렸는데 법조문 꼭 같이 지참해서 강의 들어주세요. 제가 법조문 좀 필요할 때마다 좀 많이 읽어볼 거니까요. 자, 7조의 특별수건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상표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변경 출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은 특별수건 사항에 해당하죠. 이게 7조 2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2항 보시면 상표 등록 출원을 그 지정 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 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 결정에 대하여 사실 이 앞부분까지는 사실 그냥 헷갈리게 넣어 놓은 거지 본질은 뭐예요? 결국 불복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즉 거불심이에요. 거불심. 거불심 같은 경우에는 116조죠. 116조에 따른 거불심, 또 그리고 115조에 따른 보전각하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건 사항에 해당합니다. 7조 7호에 있죠. 맞아요. 자, 3번 보시면 이해 관계인이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정답이 되는 이유를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얘를 조금 정확하게 이렇다라기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특별수권 사항은 왜 특별수권 사항일까요? 그걸 특별수권을 받지 않고 대리인이 임의대로 수행을 했을 때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출원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은 특별수권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1번 보시면 변경 출원이라고 했죠. 변경 출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상표를 단체 표장으로 바꿨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출원인에게 좀 가해지는 영향이 되게 커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상표 등록 받으려고 했는데 왜 단체 표장 등록을 받아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수권 사항이고 거불심 청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수권 사항인데 3번은 이 무효 심판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얘기는 출원인이나 권리자죠. 여기는 상표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예요.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수권이 없어도 일단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을 해야 상표가 안 죽을 거잖아요. 만약에 답변서 제출 안 해버리면은 그냥 심판부에서 그냥 직권으로 판단해서 그 상표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서 제출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특별수권 사항이 아니고요. 4번 보시면 보전각하 불복 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갑이 구술 심리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을에게 그 특허 심판원의 심리 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복대리라고 하죠. 복대리. 복대리의 선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권 사항에 해당하죠. 7조 8호에 있는 내용이죠. 8호. 복대리는 특별수권 사항이고 5번.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어떤 신청에 취하죠. 신청에 취하. 그럼 얘는 7조 5호에 있네요. 그래서 얘도 특별수권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는 법조문만 명확하게 아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을 하죠. 일단 심판이라든지 어떤 청구라든지 아니면 상표에 관한 절차 이런 거를 취소한다라든지 아니면 취하한다라든지 포기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다 특별수권 받아야 돼요. 다 특별수권 사항에 해당을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표법 36조, 상표 등록 출원이죠.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단체 표장 등록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첨부해야 되죠. 36조 법조문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조 3항에 있습니다. 36조 3항에 따르면 단체 표장의 경우 이제 상표의 그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니은 보시면 증명표장 등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 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틀렸어요. 일단 얘는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 번째, 표장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닙니다. 표장에 관한 설명은 엄밀히 말하면 임의사항이죠. 그리고 표장에 관한 설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에 관한 설명을 적어야 된다라고 36조 2항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증명표장 같은 경우에는 뭘 첨부해야 돼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얘가 뭐예요? 정관 또는 규약입니다. 이걸 첨부해야 돼요. 표장의 설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얘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이 틀린 거예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단체 표장, 증명표장을 보시면요. 얘네 둘 다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그리고 증명표장 같은 경우에도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단체 표장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등록을? 법인만 등록받을 수 있죠. 증명표장은요? 법인 또는 개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법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정관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명표장은 법인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받는 거라면 정관을 내는 거고 개인이 받는 거라면 규약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디귿 보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 같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인데, 첫 번째, 지표단 같은 경우에 뭘 내야 돼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되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됩니다. 법조문 한번 볼까요? 36조 5항에 있죠? 36조 5항에 보시면 지표단이나 지표증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사망 또는 사항의 서류 외에, 여기 사망 또는 사항의 서류가 뭐예요? 지표단이라면 단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또는 규약,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정관 또는 규약, 그리고 뭐 그 이외의 서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내야 된다고요?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이게 아니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된다. 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 생산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 생산뿐만이 아니라 제조, 가공이 되는 것도 지리적 표시의 정의로서 인정이 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생산지뿐만이 아니라 제조지 또는 가공지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제가 이렇게 외우죠, 우리. 그래서 생산지로 한정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넘어가 보시면 업무표장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표장 등록은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내야 됩니다. 6항에 있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36조 2항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예요.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법조문 읽어보시다가 이거 뭐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참고로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36조 2항에 보시면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1항의 각호 사항 외에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게 뭐죠?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시행규칙에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정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표에 관한 설명,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적는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필수사항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필수인 것처럼 적혀 있죠. 그쵸? 근데 우리 특유 표장 하시다 보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첨부가 필수다. 요런 거는 설명서의 제출이 임의사항이다. 요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는 임의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항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 항의 의미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산업통상자원부령, 즉 시행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애들은 표정에 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임의사항으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된다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자상표 이런 거에까지 표정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적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행규칙에 안 적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참고예요, 참고.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23번이 나오죠.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몇 조에 있죠? 몇 조, 몇 항, 몇 호에 있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제 경험상 현실적으로 법조문 혹시 다 외우고 계신가요? 몇 조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못 외웠어요. 지금도 몰라요. 아는 것들만 알아요. 왜냐면 많이 안 보는 것들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 예를 들면 재심사유 중에 이거 몇 조, 몇 항, 몇 호에 있는지 기억나요?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적어도 그러니까 상표법 조문을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긴 해야 되지만 몇 조에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외워라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기본적인 조문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상표법 공부하시면 요거는 외우셔야죠. 33조. 식별력이잖아요. 34조. 부등록사유. 요런 건 솔직히 좀 외워주셔야죠. 그쵸? 사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유가 되시면 2조. 정의규정까지는 사실 좀 외워주셔야죠. 그리고 35조에 선출원이 있다 정도까지는 사실 외울만 하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특히 33, 34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외워주면 좋지만 헷갈리시면 이런 것들은 일단 예외로 두더라도 89조 같은 건 90조 효력 제한 사유 사실 이건 좀 외워주셔야죠. 90조 이런 건 외워주세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좀 되도록 외우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볼게요. 되도록 외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건 이렇게 90조. 그리고 되도록 외워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98, 99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면 좋죠. 선사용권. 이거는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심판에 관한 조문, 보정각 불복심판, 거저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그쵸? 118조는 자연스럽게 쭈르륵 따라오는 거니까 존속기간 갱신 등록의 무효심판, 특히 얘는 사실 못 외우면 안 되죠. 119조 취소심판 이런 것들은 법조문 좀 외워주세요. 법조문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는지 정도 적어도 얘네들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이런 것 좀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도 아시겠지만 침해금지 청구 107조라든지 침해 행위로 보는 행위 108조라든지 손해배상 청구 109조라든지 손해액의 산정 110조 법정 손해배상 111조 이 정도까지는 사실 좀 외워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그 이외에는 제가 외우라는 말씀을 딱히 안 드려요. 이 정도까지 특히 얘네들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얘네들은 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23번이 이제 34조 법조문 내용들이라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보시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괄호가 틀렸어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제외한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법조문이 몇 조예요, 우리? 7호죠, 7호. 34조 1항 7호죠. 34조 1항 7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8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단에 관한 거는 8호에서 따로 다룰 테니까 7호에서는 요거 제외하고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함한다가 틀린 거예요. 자, 니은 보시면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없죠. 34조 1항 20호의 내용 법조문 그대로 나와 있네요. 여기에 요건들도 다 나와 있죠. 일단 고용, 동업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업무상 거래관계, 그 밖의 관계들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좀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제 폭넓게 관계를 맺고 있고 타인이 사용을 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안 상태에서 출원해야 돼요. 그리고 범위는 동일 유사 범위까지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보시면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상표, 즉 혼동 또는 희석화에 관한 규정이죠. 34조 1항 11호네요. 11호는 언제 적용되죠? 인용 상표, 대상 상표가 주지가 아니라 넘어서 저명 상표인 경우에 적용되죠. 저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현저하게 인식 정도가 아니라 이종 상품이나 이종 영업의 수요자들에게까지 현저하게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본 규정의 대상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인식도가 틀렸어요. 인식도. 자, 리을 보겠습니다.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2호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좀 주의하실 게 이건 실제 판례에도 있는데 단지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나 명칭 등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규정 적용되나요? 안 돼요. 그게 무슨 사례죠? 제임스 딘 판례 있죠? 제임스 딘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고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평판을 나쁘게 하거나 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본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아요. 답은 니은 리을이죠? 4번이네요.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34조 1항 7호 8호 또 뭐 있죠? 7호 8호 또 그리고 9호 10호 그리고 13호 14호 제가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느낌 오시나요? 상표랑 지리적 표시 얘네 둘끼리 비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혹시 아차한 순간 이거 헷갈리거든요. 자, 여기에 출원 어떤 상표가 출원이 됐어요. 여기가 출원 여기가 인용 상표라고 하겠습니다. 인용 표장이라고 할게요. 인용 표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출원 상표가 있습니다. 출원 표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우리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7호가 적용이 되는 7호는 상표에 적용이 된다. 8호는 지리적 표시에 적용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7호랑 8호를 비교하는 게 얘가 지리적 표시일 때예요? 얘가 지리적 표시일 때예요? 앞에죠? 앞에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둘을 구별하는 기준이 상표냐 지리적 표시냐, 즉 얘가 지리적 표시고 얘가 상표다? 라고 한다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8호가 적용되는 거예요. 10호가 적용되는 거고 14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7, 9, 13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에도 7호가 적용이 되나? 쉽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어요? 2조에 규정하고 있죠? 2조. 사망사항 볼까요? 2조 3항에 뭐라 되어 있죠? 2조 3항에 보면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거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 적용하고요. 사항 보시면 지표 증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지표 단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앞에가 상표고 뒤에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인 경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일반 상표에 관한 규정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7호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즉 얘네들 좌열이랑 우열을 구별하는 것은 얘가 지리적 표시냐 상표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거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이게 악차하는 순간 헷갈리거든요. 얘가 상표, 선행 상표가 있는데 누군가가 지표단을 출원했다 라고 하면 잠깐만 이거 7호야 8호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도 이게 법조문을 정독을 한번 해보시면 느낌 확 오실 거예요. 7호 보시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라고 되어 있죠. 8호 보시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표단과 동일한 무엇무엇은 등록을 못 받는다라는 거니까 인용표장은 지표단인 거, 그리고 출원된 것은 상표인 케이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거지만 디귿과 관련해서 34조 1항 9호, 11호, 12호, 13호 이렇게 우리 구별할 때 이게 이제 미등록된 선행 상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못 받는다라는 규정이잖아요. 자, 9호는 적용되는 인식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주지라고 하죠. 주지. 11호는 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 둘은 우리가 특출인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정 출처로 인식될 정도의 인식도는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적용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지의 의미는 뭐예요?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경우를 우리는 주지라고 하고요. 저명은 그걸 넘어서 이종 상품이나 이종 영업에 관한 수요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경우를 우리는 저명이라고 합니다. 특출에는 마찬가지로 그 관련 동종 상품이나 동종 영업에 관한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24번입니다. 자, 24번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도 생법조문이거든요. 생법조문입니다. 1번 보시면 자, 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 값. 자, 얘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제외자라고 부릅니다. 제외자. 근데 여기선 제외자의 대표자가 있네요.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내 자회사의 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 전인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 우리는 이런 자를 뭐라고 해요? 상표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상표 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제외자는 상표 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 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언제예요? 제외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법인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 법인을 뜯어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서도 출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6조 1항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보시면 미성년자가 행한 상표 출원 행위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출원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미성년자의 상표 출원 시점부터가 아닌 법정 대리인의 추인 행위를 한 시점부터 효력 발생한다? 틀렸죠.
구조에 있는데 이거는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이건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인은 소급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대리권자의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되고 심판 절차에서 위임한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지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변리사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합격하셔서 실무를 하시다 보면 뭘 하나 해도 위임장 내라 그래요. 너 대리인 맞아? 이런 거 다 내야 돼요. 항상 서류 내야 돼요. 이거 위임장 항상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귀찮으니까 뭐 포괄위임장 뭐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위임장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위임장은 다 서류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메일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거 하려면 위임장 필요합니다. 위임장 날인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서류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3번이 옳은 거네요. 3번 보시면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결 등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게 뭐죠? 절차의 추후 보완에 관한 내용이죠. 절차의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게 상표법에 딱 3개 있어요. 뭐 있죠? 115조에 따른 보정각하 불복심판, 116조에 따른 거절결정 불복심판, 그리고 159조에 따른 159조 1항이죠. 159조 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이 3개에만 추후 보완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추후 보완이 안 돼요. 지금 4번에 나온 건 뭐예요? 심결 취소 소송이거든요. 요거는 추후 보완 사유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상표법에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거 가져온 거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맞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천천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115조, 116조에 따른 심판 청구인이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159조 1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등본 송달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절차 다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간 2개월 맞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추후 보완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봐두시고 하나만 더. 그럼 여기에서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랑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만료일은 원래 언제예요? 등본 송달로부터 3개월이죠. 이거는 알아주세요. 3개월 내에 이제 얘를 심판 청구를 못했다 라고 한다면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러니까 그 사유가 죄송합니다. 만료일이 아니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심결 등본 송달일로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등본 송달이죠. 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3개월이 지난 후 그 만료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라고 하면은 추후 보완도 안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취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죠? 30일. 언제부터요? 심결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기간을 굳이 왜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더블심이랑 보불심의 신청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종종 30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죠) 5번 보시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성년이 된 미성년자는 절차를 수기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이거는 22조 한번 볼까요? 22조에 일단 사호를 먼저 볼게요. 이제 이건 23조의 내용인데 22조부터 보시면 22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절차의 중단 사유가 나와 있어요.
절차의 중단 사유로 22조 4호를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 절차가 중단돼요. 그쵸? 22조 4호에 따르면. 그쵸?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22조에 따라서 절차가 중단되면 23조에 따라서 수개를 해야 돼요. 수개를 해야 되는데 23조의 3호를 보시면 22조 3호 및 4호의 경우에는 누가 수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절차를 밟은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된 자가 수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 나온 지문은 뭐예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수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한 문제 25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전용사용권 설정 행위에 의하여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틀렸죠? 일단 틀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89조에 따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죠? 89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만 전용 사용권에 따라서 그 정해진 범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89조 자체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상표 범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89조 조문 한번 같이 보면서 봐보세요. 89조 보시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상표권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용사용권의 범위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의해 제한되는 범위만큼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전용사용권은 어찌 되었든 이 범위 내에서만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사 범위에 대해서는 권리 취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시면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애초에 요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민법을 논 지 꽤 오래됐거든요. 물상대위가 뭐죠? 물상대위가 뭐예요? 기억나시죠? 뭔지. 자, 제가 아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민법 논 지 꽤 오래됐죠?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담보권이 있을 때 얘가 멸실이나 훼손이 돼요. 그러면 멸실이나 훼손이 되면 요거에 대한 교환 가치를 대체하기 위한 무언가 대체가 있죠. 여기에까지 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물상 대위 아니에요? 이게 물상 대위죠.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불났다든지 뭐 폭격을 맞았다든지 뭐 지진이 나서 뭐 파손되든지 훼손됐어요. 멸실됐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 뭐가 나와요? 뭐 보상금이나 보험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담보권이 여기에 있었던 게 거기에까지 미친다라는 게 물상대위잖아요. 물상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겠다. 이게 물상대위권 행사하는 거고요. 그쵸?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뭔 얘기하고 있어요? 담보권. 그럼 지금 전용사용권이랑 담보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전용사용권자가 뭐 담보권을 실행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뭘 받고 이런 얘기가 뭐 가능해요? 상표법에 있어서 어떤 담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질권밖에 없잖아요. 이건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라 애초에 질권자가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즉, 질권자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질권자는
이제 10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대가나 물건을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전용사용권은 말 그대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담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상대행이나 애초에 담보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2번은 아예 틀린 거고요. 3번 보시면 통상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 그렇죠.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명칭과 상표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뒤에가 틀렸네요. 통상사용권자는 일단 뭐는 해야 돼요?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은 표시해야 돼요. 하지만 상표에 관한 표시를 할 필요까지는 없죠. 상표에 관한 표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만 표시하면 되죠. 한번 볼까요? 95조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사용권이면 95조니까 95조 사항. 95조 사항 보시면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용사용권자에 관한 의무죠. 그리고 97조 5항 보시면 95조 전용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7조가 통상사용권에 관한 거고 95조가 전용사용권에 관한 건데 97조 통상사용권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97조 5항이 전용사용권에 관한 요런 규정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준용하는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표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통상사용권자도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상표에 관한 표시까지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인데 상표법에서 자, 상표에 관해서 볼게요. 상표권은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한다. 등록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법조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하죠. 등록이 효력 발생입니다.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랑 통상사용권은 어때요? 등록이 대항 요건입니다. 자, 특허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좀 편하게 특허 디자인 똑같아요. 특허랑 디자인은 등록이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 얘는 당연하죠. 전용 실시권은 어때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통상 실시권은 대항 요건이에요. 이게 달라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전용 사용권도 등록이 대항 요건이지만 특허랑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실시권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 상표랑 나머지랑 다르다 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동일자로 출원된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지금 98조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딱 봐도. 그렇죠. 상호 저촉된다고 했으니까.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상표권자랑 전용사용권자한테만 이러한 권리가 인정이 되고 통상사용권자한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98조에 나와 있어요. 자, 5번 보시면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은 경우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질권에 대해서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냐 대항 요건이냐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외우고 있어요?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디테일하게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큰 틀은 질권은 누구 따라가요? 얘네 따라가요. 얘네 따라가요.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사용권에 관한 질권은 등록이 대항 요건이에요.
이렇게 따라간다고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이제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 얘는 이제 등록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데 96조 1항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외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이전에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예외죠? 일반 승계. 그렇죠? 일반 승계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되어 있고 소멸도 예외가 하나 나와 있어요. 권리의 혼동에 의한 소멸 같은 경우에는 예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죠. 이렇게 2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26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